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1월 10일 이호석의 와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 중심의 성장주 온리 투자를 하시는 분들, 뭐 사실 저도 이쪽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주말 동안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성장주도 좋지만 뭐 어쨌든 기존에 보지 않았던 싼 주식들, 싼 주식이라고 합시다. 싼 주식. PBR이든 PBR이든. 그래서 보통 여기 싼 주식들이 경기와 관련된 주식들이기도 하고 뭐 리오픈과 관련된 주식이기도 하고 뭐 등등 그렇습니다. 국내로 따지면은 뭐 포스코, S-오일 뭐 이런 주식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주식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를 거의 안 했었는데 관련된 거를 좀 보셔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 이거를 할까 아니면은 현금이 날까, 이 고민은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내가 지금 성장주 온리 투자예요. 근데 이 주식들은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미국의 테크 조직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은 이쪽 섹터들이 좋을 수 없는 매크로 환경인 거는 제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당분간 얘네들이 힘을 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포트폴리오가 이쪽이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솔직하게 뭐 제 그냥 고민을 많이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조금 당분간 쉽지 않겠다. 그래서 뭐 주가가 더 빠지냐는 솔직히 네이버와 카카오는 바툼을 계산해 보면은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지기는 또 쉽지 않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빅테크들이나 아니면은 미국의 테크 주식들의 밸류에이션이 더 싸요. 그러니까 요새는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여기에 버블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쪽 주식들이 오히려 지금 매크로 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긍정적일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말 동안 고민해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략은 이거는 저의 전망이고 뭐 제 전망이 맞든 틀리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는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갈까? 아니면 그냥 좀 쉴까?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누가 이제 그 옛날에 정인승 대표님이 바바리안 정인승 대표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른손잡이에요. 그래서 뭐 모두가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본인의 스타일이 맞는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하세요.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여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공이 날라오는 거죠. 그래서 공이 날라와서 수박처럼 공이 날라오면 빵 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용기를 한번 땡 내볼게요 라고 얘기할 때는 제가 한번 저도 이번에는 한번 용기 내봅니다. 이번에 지금 주가도 많이 빠졌고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미국 빅테크들도 이 정도 빠졌으면은 저 조금씩 용기 내볼게요 라고 얘기하는 그 타이밍이 오면 저도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고요. 아직은 적어도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하기 전에는 수요일까지는 최소한 봐야 될 것 같고 수요일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서 휘둘릴지 아니면은 참자 이렇게 할 건지를 생각을 하는 거고, 만약에 그냥 계속 참고 있으면 그거는 현금을 들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안 되겠다, 왜 이렇게 오른손으로 하니까 안 맞지? 자, 왼손으로 가야 되겠다, 왼손으로 가서 쳐야지, 이쪽을 보는 거죠. 왼손을. 그게 이제 싼 주식이나 경기 민감주나 리오픈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하다가 안 되겠다, 왼손잡이로 가야지, 자 이렇게 하는데 안 될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제가 이제 이쪽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이유가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이쪽 관련된 주식에 대한 투자를 많이 안 해보셨던 분들이 갑자기 뭐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옆에서도 그렇고, 야 이게 또 뭐 그런 주식들이 많이 올라갔었어? 실적도 뭐 좋은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들리면 여기 오른손잡이였던 사람이 이제 왼손잡이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 왼손잡이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잘 안타가 안 나오거나 홈런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런 리스크가 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만약에 하시고 싶다, 그래도 나는 한번 왼손으로 한번 쳐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요 나는 원래 양손잡이였어 원래, 난 둘 다 잘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투자자분들도 있으니 이것과 관련된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저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왼손잡이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는 근데 저고 그는 저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는 좀 힘들어도 참고 그냥 좀 스윙 안 하고 야 이호석이 너 감독님이 너 야 이호석이 너 지금 너 올라갔다가 저 스윙도 안 하고 그냥 내려오냐 맨날 지금 몇 달째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속으로 이제 어떡하지 스윙할까 왼손잡이를 바꿔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래 왼손잡이 조금이라도 할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 스타일이 다르고 여러 가지 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전망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아카데미 레벨업이 되나요? 조금 더 오늘 내용 보시면은 조금 더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해피바이러스님이 채권 투자는 어떨까요? 질문 주셨는데 채권 투자는 분산한다라는 개념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자산을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에도 놓는다. 그러면은 만약에 시장이 흔들려가지고 미국 달러가 좋아지고 미국 금리가 낮아지고 미국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이러면은 채권도 좋을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저희가 희망회로를 돌려서 조금 빨리 긍정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수요일부터 이제 물가가 안정돼가지고 뭐 연준이 뭐 됐어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올지 여부는 이제 수요일 날 보고 또 판단하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유명관 연구원의 자료를 보면서 시장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근 EPS 어떻게 변했는지 헬스케어가 여기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가 1.4%니까 좋아졌어요. 신흥국에서는 근데 헬스케어가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헬스케어라도 선진국은 좋아지는데 신흥국은 안 좋아지네. 딱 느낌을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아주 좀 특이한 특징이 있었는 것 같은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좋아져요. 소재 우리가 말하는 철강, 화학 이런 주식들입니다. 그런데 신흥국은 안 좋아집니다. 이게 아마 비용 구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 전가 능력도 다를 거고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차별화가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주도 보시면 선진국은 금융주가 좋습니다. 근데 신흥국은 금융주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기 민감주 아니면은 뭐 금융주, 소재주라고 하더라도 선진국과 신흥국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차이는 그러니까 경기의 모멘텀만 보더라도 차이가 난다. 그런데 유일하게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산업재 우리로 따지면은 조선주, 건설주가 될 텐데 산업재는 둘 다 좋았어요. 에너지도 좋고요. 그러니까 신흥국에서는 유가가 오를 때 좋은 주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가가 오를 때 좋은 주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좀 한번 체크했고요. 자 그리고 저도 이제 이 그림을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이 X축이 뭐냐면은 이익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Y축이 뭐냐면은 주가 상승률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이쪽은 뭐지? 이쪽은 이익 전망도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 그럼 되게 좋다. 이익 전망도 올라가고 주가도 좋아. 그러니까 이익도 점점 좋아지고 회사도 점점 좋아지고 주가도 계속 올라가. 이게 이쪽에 있고요. 또 반면에 이제 이쪽에 있으면 뭐가 될까요? 이쪽에 있으면 이익도 안 좋아지는데 주가도 계속 빠져. 그러니까 이건 최악인 거지. 이익도 안 좋아지는데 주가는 빠져. 그러면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뭐냐면은 이익 전망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계속 주가가 올라. 왜 올라? 이익 전망도 안 좋아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여긴데요. 이익 전망은 좋아지는데 주가가 빠져.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얘네 둘이는 파란색으로 산 거랑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랑 같은 특징이 있어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랑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랑의 특징이 뭘까요? 요 특징. 자 이거는 빨간색은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파란색은 이해가 돼. 이익도 좋아지니까 주가도 좋고 이익이 안 좋아지니까 주가도 안 좋고 이건 이해가 되잖아. 근데 빨간색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 이익 전망이 안 좋아지는데 왜 주가가 올라? 이익 전망이 좋아지는데 왜 주가가 빠져? 이건 항상 왜 좋은 주식인데 왜 빠지지? 이거인 거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식들은
어느 쪽이냐라고 보면은 저는 이쪽이라고 생각해요. 이쪽. 자, 이쪽이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자,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전망치를 올리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은 주가가 빠를까요? 주가가 먼저 오를까요? 아니면 애널리스트가 먼저 이익 전망치를 바꿀까요? 어떨까요? 자, 주가가 빠르다 1번, 애널리스트가 더 빠르다 0번. 해보세요. 주가가 더 빠른 사람은 1번, 애널리스트가 빠르다 0번. 애널리스트? 주가? 뭐가 빨라요? 주가가 빨라요. 주가가. 맞아요. 1번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축하드립니다. 다 맞았어요. 1번이에요. 1번. 그러면 주가가 빠르면은 주가가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르다는 얘기는 그 얘기가 주가가 올랐으니까 이익 전망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도 주가가 올랐으니까 이익 전망이 이제 좋아질 거야 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익 전망 주가가 먼저 올랐으니까 이익은 후행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1번 국면에서 이쪽 국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 이해되시나요? 이익은 안 좋아. 근데 주가가 먼저 올라. 먼저 오르고 나서 후행적으로 이익도 좋아져. 이런 국면으로 가면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흐르냐면요. 주가의 흐름을 이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케이스가 어떻게 되냐면 이익 전망이 내려가니까 주가도 빠지다가 주가가 먼저 오르는 거야. 이익이 그냥 안 좋은 상황인데. 아까 제가 이 부분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지? 이익은 안 좋아. 근데 주가가 먼저 올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익이 안 좋아. 자, 이거를 제가 옆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자, 이익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주가도 같이 안 좋겠지. 보통은 경우에. 안 좋은데 이렇게 되는 구간이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 이렇게 되면 주가가 더 갈 거고요. 이게 1번 경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냥 주가가 괜히 올랐네. 그래서 더 빠지거나 아니면 횡보하거나 그러면 주가는 이렇게 그냥 올랐다가 다시 빠지겠죠. 이게 2번입니다. 이게 둘 중에 어떤 경우가 될 것 같냐? 근데 우리가 왜 관심을 이쪽에 가져야 되는지는 이해되시죠? 주가가 먼저 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익이 후행적으로 좋아진다고 하면 1번 케이스처럼 될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 얘네들을 좀 잘 봐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주가가 괜히 올랐다가 그냥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1번 경우인지 2번 경우인지는 여러분들이 상상력이 필요하다. 미래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팅의 영역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건지는 아직 클루가 명확하진 않지만 적어도 관심을 갖기 시작할 필요는 있다. 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오늘 굉장히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평소보다 제가 이제 그 주식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뭐야 왜 그래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종목들이 철강 비철 조선 건설 건축 자동차 기계 이런 섹터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 한 번쯤 관심을 좀 더 가져보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또 한 번 이거 말씀드리면 요 그림에서 분명히 똑같은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소재가 좋아지고 여기는 신흥국의 경우는 소재가 안 좋다. 만약에 이게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신흥국에서도 즉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에너지나 아니면 시크릿컬이나 뭐 정유나 소재나 이런 업종들이 과연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확실히 좀 덜 좋은 건 맞아요. 덜 좋은 건 맞다. 제가 사실은 이제 그 경기 민감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헤지펀드 매니저 하는 동안에 저희 담당이 뭐였냐면요. 제가 담당 섹터가 뭐였습니까? 그러면은 조선, 건설, 그리고 정유, 화학 등등등등 이런 거였어요. 은행 전부 이제 매크로 관련된 주식들이잖아요. 이런 주식들이었는데 제가 이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선주 김현연구원이나 막 광시경 이런 형들이랑 친하고 건설하던 열매랑 친하고 정유화가는 유식이 형 그다음에 누구냐 재성이 은행하는 분들 다 친한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이 담당이었어요. 이 담당.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타경이랑 같이 고민했던 그런 섹터들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제가 이 주식들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왼손잡이라고 표현했지만
좀 어려워요. 진짜 저도 어렵고 이걸 설명하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의력이 들어가야 되잖아. 자, 주가가 먼저 올랐어. 근데 펀더멘탈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여력도 좀 있어. 그러면은 사도 되는데 그런가? 한번 주가가 괜히 오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베팅을 하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 기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탁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목소리가 조금 뭐 작은 것 같은데 차 안이어서 그런가 봐요. 차 안이어서. 괜찮아? 네, 네, 네. 오늘은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아무튼 지난주에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주가가 많이 좋았고 결국에는 이제 페드가 시장에 생각보다 빠르게 좀 긴축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결국엔 그 이유가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 이게 이제 음, 베이스에 깔린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에 좀 경기 사이클을 타는 소위 말하는 시크리컬 이제 업종들이 주가가 좋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은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어떤 식으로 좀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좀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올해 이제 YOY 영업이익 증가율 보면은 결국엔 올해 코스피가 이제 이익이 10% 이상은 좀 늘기는 어렵다는 게 현재는 이제 컨센서스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업종이 증가율이 높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이제 제일 먼저가 이제 높은 게 기계 장비 이게 음, 조선이에요. 네, 네, 네. 네, 작년에 조선이 이제 적자여가지고 올해는 이제 다 흑자가 날 거니까요. 이 상승률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소비재 관련 이제 자동차 이런 게 여기 들어갔을 거고 건설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음식료랑 화장품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런 순으로 쭉 가는데 끝에 보면 이제 성장률이 역성장하는 게 철강이랑 증권 이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화학도 거의 증익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영업이익 증가율만으로는 이 시크리컬 업종을 올해는 설명하기 어렵다 주가가 음, 음, 주가의 움직임. 왜냐하면 철강은 역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음, 지난주에 가장 많이 오른 게 철강이에요. 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제가 그거 설명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네네네. 암튼, 결국에는 주가는 두 개의 함수인데, 네, 방향성. 우리가 사실은 애플과 테슬라를, 우리가 중장기로 좋게 본다는 건 방향성인 거고, 이 회사가 결국에는 계속 펀더멘탈이 우상향한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음, 저는 언제나 우리가 주식을 접근할 때 방향성만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의 수준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고 철강주가 방향성은 올해 어닝스는 올해 더 좋아지긴 힘들어요. 역상향을 갈 수 없지만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다. 결국에는 시클리컬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 종목들은 방향성만 보면 안 되고 밸류에이션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방향성이 횡보하거나 약간의 역성장을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수준이 굉장히 락바텀 더 이상 빠지기 어렵고 주가의 어떤 소위 말하는 가격 매력이 발생했을 때는 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 정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네, 13년도랑 16년도가 코스트가 박스권을 같이 했을 텐데 이게 컨센서스 변화추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영업이익의 컨센서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연말까지 어떻게 움직였냐 이거거든요. 이 음, 보면은 박스권에 갇혔을 때는 다 연초가 높고 연말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는 대부분 다 낙관적 편향을 갖고 있는 거죠. 그쵸. 보통 이랬고 그다음에 17년도만 연초 대비 연말에도 좋았습니다. 그죠? 그때는 이제 주가 좋았고 음, 결국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어야 시장 언제나 좋은 겁니다. 그죠? 대부분 다 빠졌고 18, 19년도도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19년도는 이렇게 많이 컨센서스가 연말에 빠졌지만 좋았던 이유는 반도체가 20년에 너무 기대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19년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납니다. 18년 대비. 음, 하지만 주가는 50% 올라요. 20년에 대한 기대감. 바로 이게 이제 선반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이제 프라이싱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제 2021년도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죠? 컨센서스가 연초 대비 연말이 그쵸. 보면은 예, 21년도에 많이 올라왔잖아. 그죠? 근데 맞아요. 주가는 왜 횡보했냐? 그거는 바로 20년도에 주가가 너무 선반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음, 자, 그러면은 이제 올해 22년도가 중요한 건데 22년도는 지금 현재 컨센서스 출발이 되게 세게 보고 있진 않아요. 이미. 음,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감정이 많이 개입이 됩니다. 컨센서스
추정할 때. 감정. 다 보면은 뭐 감정, 왜냐하면 뭐 다 자기의 모델에도 없어서 막 이럴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펀트적인 방법보다는 본인의 정성적인 생각이 꽤 많이 들어가요. 음, 왜냐하면 미래 예측이잖아, 그죠? 음, 우리가. 근데 올해는 그래서 과연 작년에 주가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되게 세게 추정은 안 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과연 이게 이제 지금 이게 삼성증권의 자료인데 이렇게 연말까지 오른다 그러면 올해 주가가 나쁘지 않을 건데, 제 생각에는 연초에 컨센서스만 잘 지키기만 해도 음, 저는 올해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 네, 라는 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10년 동안의 PER, 코스피의 PER인데 보통 10배 정도, 11배가 거의 실링, 거의 상단이었다. 음.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한번 작년 초죠. 1월 달에 연초 기대감 때문에 주가 급등하면서 PER 15배 한번 찍었잖아요. 아, 그러면 이때는 다시는 안 저도 올까요, 이제 근데? 사실 이때는 다시 안 리레이팅 할 수도 오나요? 있다는 생각을 잠깐 했었죠. 15배 다시 안 오냐고? 음, 15배요? 올 수도 있는데, 음, 저는 단기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네. 네. 왜냐하면 2021년 1월 달에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거는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 저는 이렇게 보는데, 경기도 그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완전 업사이클로 간다. 음, 그다음에 유동성, 페드에서도 자금을 긴축하는 흐름들이 조금 좀 인내심을 많이 가질 거다. 그죠? 그다음 음, 세 번째, 마이크로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어떤 그 파괴적인 어떤 혁신. 그때 이제 음,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도 애플의 모멘텀에 붙었었고, 소위 말하는 한국의 대형 섹터들이, 대형주들이 다 정말 좋았을 때입니다. 화수분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세 가지 박자가 다 맞기가 음.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좀 어려운 흐름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은 약간은 이제 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된다는 얘기는 좀 잠깐 뒤로 뒤로 좀 놔둬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자, 경기 민감주 중에 이제 두 개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철강이랑 정유만. 네, 철강은 이 주요 포인트에 보면 이제 그겁니다. 미국이 아무튼 긴축 사이클에 들어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약간 성장 스타일보다는 좀 밸류에 가까운 경기 민감 섹터를 좀 모멘텀이 부각되는 거고, 두 번째는 포스코가 작년에 연결로 9조 정도 이익을 냈습니다. 음, 사실은 엄청난 이익이고, 개별로 이제 연결과 개별의 차이는 뭐 나중에 이제 선생님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개별로는 한 6조 중후반을 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익 숫자냐면 2007년도에 포스코가 한국 시가총액에서 2등할 때입니다. 50조가 넘어갔을 때. 음, 이때 포스코가 80만 원 근처까지 올랐거든요. 음, 2007년도에. 물론 매크로적으로 그때는 중국이 엄청 성장할 때고 지금은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에 근접한 숫자인데, 지금 포스코의 시가총액은 그때 반토막 정도 됐죠. 음, 그러니까 이익 레벨 자체는 되게 높다. 그다음에 이제 주주 환원 기대감이 좀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피어 대비 이제 일부 저평가가 있다. 하지만 리스크는 뭐냐면 철강에 결국에는 중국의 증산입니다. 음, 지금은 작년부터 뭐 우리가 탄소 감축 때문에 중국에서 감산이 좀 들어갔잖아요. 근데 사실은 작년 하반기에 보면 다시 또 증산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중국의 열연 가격이 다시 빠졌고요. 근데 지금 사실 연초에 잠깐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나쁘지 않고, 근데 이게 다시 이제 동계 올림픽이 끝난 뒤에 또 증산하면 어떡하냐, 그런 우려감. 그건 이제 리스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헝다 그룹 같이 부동산 경기가 추가로 악화된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철강주가 좀 안 좋겠죠. 그래서 음, 이런 포인트들이 있다. 올라갈 가능성, 내려갈 가능성 두 개 한번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다음 페이지 보면은 PBR 밴드를 음, 보면 포스코가 옛날에 1.5배가 넘어갔습니다. PBR이. 네. 경기 민감 섹터들은 PBR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장부 가치 대비 현재 주가가 어디에 있냐. 저희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이에요. PBR. 열심히 네네.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네, 포스코가 중국에서 엄청나게 증산을 해가지고 공급이 과잉됐을 때 0.3배, 4배까지 빠졌어요. 음, 두 번을 걸쳐서 15년도에 한번 그랬고, 그다음에 작년에 20년, 이제 코로나 20년 팬데믹 초에, 초에. 코로나 때, 네, 네, 네. 그러다가 탄소 감축, 그죠?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고 감축한다고 그래서 작년에 또 경기도 엄청 좋았잖아요. 음, 작년에. 그래서 그때 0.6배, 7배, 0.6배 좀 넘어갔다가 올해 0.67배 갔다가 다시 지금 0.5배에서 횡보하고 있다. 음, 최근에 좀 올랐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음, 항상 강조하는, 네,
그래서 그걸로 매매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만 하고 끝낼게요. 이거 네네네. 정유 섹터는 이겁니다. 정제 마진이 제일 중요한데 결론은 네. 정제 마진이 유가와 비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생각을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많은 이제 좀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가가 오르면 무조건 정유주 좋다. 그거는 미국의 정유사들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정유 설비, 그죠? 소위 말하는 리파이너리를 하지만 동시에 시추를 해요. 시추. 석유를 계속 팝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좋아요. 근데 한국의 정유사들은 원유를 사가지고 그거를 정제를 해가지고 가솔린이나 디젤, 뭐 벙커는 거의 안 팔지만 그런 걸 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중요한데 잘 보세요. 중간에 15, 16년도 잘 보세요. 두바이유가 어디까지 빠지죠? 15, 16, 17년도. 잠깐만요. 두바이유가 15, 16이 검은색이 두바이유예요. 40불 이하로 하지네. 40불 이하로. 네, 두바이유가 16년도에 20불 초반까지 빠집니다. 근데 이때 마진 보세요. 마진. 빨간 게 마진이거든요. 16년도 마진이 거의 역대급으로 올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SOL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유사들이 싼 두바이유를 가져와서 파는데 수요가 좋으니까, 왜냐하면 유가가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기름을 많이 쓰겠죠. 여행도 많이 가고. 우리가 유가 한 100, 만약에 진짜 WTI 한 200불 되면은 여행 부산 갈 거 대전 가지 않겠습니까? 기름값이 뭐 20만 원 나올 텐데 거의 10만 원 진짜로. 그럴 수 있잖아요. 부산 갈 거 대전 가는 게 아니고 대전 갈 거 부산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 만약에 유가가 WTI 200불 가면. 200불 가면 거꾸로. 네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유가가 되면은 오히려 그렇죠. 쫄 수 있죠. 그죠? 네, 그게 실제로 있었고 그게 18년도 막 이렇습니다. 유가가 막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때 정유사들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시장이 14년도만 해도 유가가 급락하면서 재고 평가손이 났잖아요. 네네.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될지 몰랐던 거예요. 처음 겪었던 거예요. 10년 만에 거의. 그래서 이때 SOL 주가가 3배가 올라요. 2년 6개월 만에. 그러니까 결국엔 정제 마진을 잘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페이지만 말씀드리고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경기 민감주 매매는 핵심이 뭐냐면 업종별로 주가에 영향을 주는 트리거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런 거를 좀 보셔야 되고, 최소한 10년 동안의 주가와 그 이익의 레벨,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수준을 좀 파악해야 된다. 같이 봐야 된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상상력도 좀 발휘해야 되고, 그다음에 글로벌 피어들이 어떻게 움직여? 왜냐하면 피어들이 다 있거든요. 경기 민감 섹터들은. 네, 그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밴드의 하단에서 매수하면 무조건 먹는다. 거의 90% 확률로. 하지만 그때 사기는 어려울 거다. 네, 그래서 너무 이 최바닥에서 살려고 하는 거는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포스코가 다시 0.3배를 가잖아요, PBR.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 100% 적자가 났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밴드 하단에서 매수하면 먹을 수 있는데 쉽게 오진 않는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중하단, 역사적 중하단에서 이제 스스로 판단하셔가지고 호황이 좀 이어질 것 같거나 이 회사의 절대이익 레벨 대비 너무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그럴 때는 조금 좀 접근을 하셔도 되지 않나. 네, 판단은 결국에는 이제 스스로 잘 하셔야 되고, 경기 민감주 매매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개인분들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맞아요. 뭐 애플이랑 뭐 이런 성장주들 사놓으면은 언젠가는 오른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생각보다 경기 민감주들이 한번 흐름을 주면 아까 SOL 막 3배씩 오르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기회비용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고, 성장주들이 영원히 계속 가진 않는다. 왜냐하면 쉬는 구간이 꽤 있을 수도 있다. 지금이 그렇다 안 그렇다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저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 카카오가 14년도부터 19년도 초까지 주가가 5년 동안 횡보했다. 이런 부분도 있다. 애플도 빠지면 40%씩 빠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나 맹목적인 맹신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칼을 2개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무기가.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스타디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침부터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무리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효친이라는 것이 항상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끝까지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